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SCM 운영과 AI 시스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내용가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네, 뭐 흔히 얘기하면은 쿠팡이 물류 인프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쪽에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절대로 물류 때문에 쿠팡이 여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를 움직이는 SCM과 그 다음에 그 AI라고는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지 발주, 재고 관리 그런 솔루션이 고도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풀프먼트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물류센터 인프라는 뭐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정말 성공의 그 비결 뒤에 숨어 있는 그 노하우가 뭔지 그걸 봤을 때 바로 이 쿠팡, 이 SCM 솔루션의 이 고도화된 이 어떤 수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업무, 물류의 이제 프로가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아마존에서 얘기했지만은 아마존의 인바운드부터 포함돼서 4티어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쿠팡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 보여지네요. 아, 맞습니다. 뭐 쿠팡 주문이 지금 예전처럼 무슨 뭐 하루에 뭐 몇십만 건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은 뭐 한 700만 건, 800만 건도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하루에 700만 건, 800만 건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주문이 들어오는 거를 어떤 식으로 빠르게 배분도 하고 계산을 해서 어떤 센터에서 누구한테 갈 건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보낼지 그게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 하루에 700만, 800만 70만 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쿠팡은 물류가 빠르다가 아니라 그 물류를 움직이게 하는 계산을 빠르게 한다. 그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뭐 테크 기업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알리바바도 알리클라우드라고 불리는 그러한 중요한 핵심적인 그 수요 예측 발주 재고 관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처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선적으로 이제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준비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류는 프로기 때문에 물류가 스톱이 되면 정체되다 보면 이제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뭐 물류센터도 배송도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풀어낸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일반적인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업무가 시작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발주서는 본인이 안 하니까 뭐 본사라든지 아니면은 협력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그냥 분배하는 그런 기능이 일반적인 우리가 DC 센터라 그러죠. 디스트리뷰션 센터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센터라 그러는데 트랜스포 센터. 쿠팡은 풀프먼트 센터다 보니까 물건을 거기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일반적인 물류센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로바로 빼나가는데 주력을 하는 반면에 쿠팡은 단품별로 그 상품들을 언제 발주하고 또 언제 입고가 돼서 어디까지 그 상품들을 뭐 빼나가는 그 시점까지도 예측하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인앤아웃 시스템에 앞서서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게 바로 SCM. SCM이라는 거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사실은 엔드투엔드로 상품과 정보가 흘러가는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SCM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SCM이라는 거를 쿠팡에서는 좀 한정적으로 앞에서 발주라고 봤지만 사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정보와 물자와 뭐 자금의 흐름까지 그것들을 총괄하는 시스템 SCM이고요. 그게 고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쿠팡은 더 이상 물류업체가 아니라 리테일 업체로 이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진입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쿠팡의 프로세스를 보면은 먼저 SCM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발주를 하고 그게 이제 벤더사한테 입고 예약을 통해 가지고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는 단계부터 검수라든지 그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유통기한 관리라든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입고 진열이 되고 다시 아웃바운드 풀프먼트 센터 아웃바운드 업무가 있는데 집품을 하고 포장을 하는 업무. 그리고 나서 허브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허브라는 공정에서는 그것들을 캠프로 보내는 그 공정까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쿠팡 SCM 운영 프로세스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화두로 삼아야 될 거는 바로 발주 부분입니다. 네. 발주 부분. 여태까지 물류센터에서는 하지 않던 업무인데 이게 이제 물류센터가 매장이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수요 예측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발주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서는 많은 오프라인 기업들을 뽑지 않습니까? 이마트 직원도 있고 롯데 직원도 있고 홈플러스 직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오프라인 기업들은 또 뭐 쿠팡이라든지 지마켓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이 수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온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물건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그냥 셀러들을 그냥 중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마켓플레이스라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아마존이 고도화시켜 놓은 건데 그 오픈 마켓 형태의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뭐 대표적인 게 11번가, 뭐 지마켓 그런 데들이죠. 즉 본인들이 재고 관리를 직접 안 하고 뭐 물론 이제 지마켓 같은 경우는 풀프먼트가 일부 있지만 11번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본인들은 절대 재고 관리 안 하죠. 그냥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시켜주고 스스로만 취하는 형태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건을 직매입으로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발주라는 그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고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아무리 앞에서 남아도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진 재고에 대한 뭐 관리 부분, 폐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도 겪고 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SCM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하나 그 SCM을 가급적이면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수요예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쓰는 많은 수요예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조금 고도화해서 뭐 바이어가 발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수백만 가지 상품을 언제 어느 때 어떤 센터로 발주할지가 기본적으로 연산이 돼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기 전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얘기를 갖다 몇 번을 갖다 드렸었는데, 네. 뭐 어차피 물건이라는 게 상품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뭐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주문한다면은 쿠팡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발주가 점점 중요해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번에 김범석 의장님이 그 3분기 3쿼터에서 흑자가 났을 때 이번에 흑자 난 요인이 뭡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로 SCM이었었어요. 수요예측 관리를 우리는 진짜 고도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전에 신선 폐기가 나오는 거에 절반 정도를 감축했다. 네. 뒤에 이제 쿠팡 수익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한 1,000억대 가까울 거예요. 최소한도 한 6, 700억. 워낙에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그 0.5%, 1% 줄어드는 게 수백억이 될 수 있죠.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공지능을 통한 주문 발주, 수요 예측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물류센터라든가 이게 적정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팔리는 상품이 많아지면 이것도 비용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비용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예측하면서 항상 구매하는 고객의 주기라든가 패턴이 있다 보니까 예측하면서 적정 재고에 팔리는 상품 수량을 가져가면서 기존에 이제 어떤 손실이 있었던 뭐 원도 관리 상품들, 데일리 상품들 이 부분을 갖다 폐규를 많이 줄인 것도 큰 역할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최대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도 올리면서 이 매출 이익 구조로 이제 같이 연동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흑자 영향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뭐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상품 쪽의 변화도 좀 있긴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신선이라고 불리는 뭐 활 전복이라든지 뭐 굴이라든지 산지에서 스스로 상품 위주로 고객한테 배송하던 쿠팡에 배송하는 게 아니라 셀러 배송하던 상품들을 네. 이제는 많은 상품들을 커머더티라고 불리는 뭐 두부, 콩나물, 뭐 우유, 계란 PB화 시키고 그 상품들을 수요 예측을 좀 더 정교하게 해가지고 거꾸로 거기서 폐기를 줄일 수가 있었던 요인도 되고 매출도 올릴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상품의 변화와 그 상품에 맞는 수요 예측 기법이 같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쿠팡의 공정을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발주해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쿠팡의 재고가 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내가 무슨 뭐 계란을 한 뭐 1,000판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서 검수실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계란에 유통기간이 임박된 상품이라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뭐 3분의 1이 깨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반품할 수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체들이 뭐 반강제로 그런 것들을 했었죠. 십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대규모 유통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물류센터의 검수실을 통과한 상품들은 절대로 반품이 안 됩니다. 네.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뭐 썩어서 진짜 아예 그냥 불량난 상품들에 대한 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상품들을 반품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고도화하고 있는 거는 바로 ICQA라는 부서입니다. 저게 이제 Inventory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라고 재고를 관리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그 ICQA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물건이 들어올 때 그 상품들의 낱개의 상품을 다 뜯어가지고 유통기간이라든지 제조 연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SCM에서 상품이 입고되기 전에 그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입력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죠. 표기를 다 해놓더라고요.
상품이 언제 제조되고 언제까지 가야 되고. 그렇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국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SCM이 엄청 고도화되어 있고 검수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부서에서도 전산으로 상품이 입고되기 전에 유통기간을 단품별로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서로 미리 사전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검수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국내는 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쿠팡센터에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품이 입고 단계부터 선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그런 폐기가 줄 수 있었던 근원적인 그런 파워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이제 검수부터 모든 걸 다 해갖고 이제 반품을 안 시키니까 입고된 상품은 다 쿠팡이 책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쿠팡 상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상품의 표기, 기간, 언제까지 그런 걸 갖다 그걸 갖다가 표시를 해놨네요. 네. 그것들이 데이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데이터를 상품 하나별로 그냥 다 해갖고 정확하게. 그렇죠. 그게 단점이네요. 여기서 지금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코드가 있으니까 바코드를 찍으면은 입고 관리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코드라는 거는 여러분들 신라면이든지 뭐 삼다수든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코드라는 거는 고유의 880 코드, EAM 코드라 그러는데 유러피언 아티클 넘버라는 우리 국내는 KAM 코드라 그러죠. 코리안 아티클 넘버라는 880 코드. 880이 국가고 1, 2, 3, 4가 그 해당 제조업체고 그 다음에 5, 6, 7, 8, 9가 상품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다수 그러면은 삼다수의 코드가 한계가 있는 거지 그게 생산 일자라든지 아니면은 생산 지역이라든지 그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QR코드를 갖다 쓰게 되면은 QR코드에는 일부 그런 정보를 담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길 거고 지금까지 국내나 글로벌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상품들은 이런 바코드만으로는 유통기간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단 그건 있죠. 이 상품이 언제 들어왔다 정도까지는 로케이션 넘버라 그래서 물류센터에 어떤 선반에 물건을 집어넣고 그거를 PDA로 찍으면은 똑같은 삼다수인데 오늘 들어온 게 있고 일주일 뒤에 들어온 게 있고 이거는 구분은 가는데 유통기간이랑은 다른 거죠. 오늘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도 유통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은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달 전에 들어온 게 유통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태까지는 마트에서는 중요했죠. 왜냐하면 이게 한번 뭐 적발이 되면은 벌금이 몇 천만 원, 영업정지 막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마트가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잘못 팔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리스크도 있고 언론의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저런 상품 한 개 한 개를 전부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데이터 관리한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는 거지만 저걸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쿠팡의 상품을 구매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에 거기에 보면은 설명서라든가 그 표시 사양 보고요. 또한 이제 구매할 때는 그 평가란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구매자들이 했던 뭐 별 5개 중에 몇 개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보면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쿠팡이 갖고 있는 뭐 인공지능 발주 시스템 얘기하면서 발주에 대한 그런 이제 고도화,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는 이제 발주는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주로 하지만, 물론 뭐, 당연히 그 셀러하고 뭐 MD 간에도 뭐 그렇죠. 여러 가지 특약도 맺기도 하고 직접 발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많은 상품들은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에 따라서 그 52주에 어느 시절에 얼마큼 가져갈 것인지 그걸 결정한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쿠팡 재고가 지금 한 6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물류센터에 6천억이 넘는 재고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한 8천억까지도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상으로는. 네. 몇 년 전에 6천억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고가 많은 게 대형마트들이잖아요.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마트 하나당 100개 이상의 점포가 있고 한 3,000평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이마트나 뭐 롯데홈플러스인데 전사 재고가 한 3천억 내외예요. 3천억에서 한 4천억 내외. 재고를 줄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가 늘어나면서 이게 그만큼 가치도 떨어지고 폐기도 증가하니까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마트보다도 2배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안 팔리면은 진짜 말 그대로 마이크 잡고 팔 수도 있죠. 뭐 투매도 할 수 있죠. 온라인이란 거는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주 한번 잘못하면은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폐기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마트들의 평균 폐기율이 한 4%쯤 되거든요. 뭐 작지 않죠. 만약에 마트에 1조 정도의 신선이 런닝된다 그러면은 1년에 적어도 400억,
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조 이상의 신선이 런닝되는데 거기는 뭐 800억에서 1000억까지도 폐기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엄청나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정도면은 준수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진짜 유효기간 선도라는 게 있어갖고 진짜 이 기간 내 안 하면 지금 뭐 처분하든지 해야 되니까 이 손실이 엄청 크고. 그렇죠. 그리고 좀 재미난 현상은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SK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그 재고량 금액이 더 많지 않나. 그렇죠, 그거 보고. 그렇죠. 뭐 마트에 비하면은 마트는 한정적이지만은 여기는 이제 상품에 SK도 많고 주문하는 어떤 빈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적정 재고량도 전국에 뭐 물류 거점이 많다 보니 거기 보관하는 보관 물량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급격히 커진 것도 그만큼 쿠팡의 지금 재고 물량이 뭐 많은 것 같은데 또 과거에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물류의 현장에 이제 물류센터에 재고량이 많은 이게 다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유동화시켜서 이게 지금 나가야지 캐시가 그렇죠. 돌아오는데 그 부분도 이제 쿠팡도 많이 과제를 풀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쿠팡의 수요 측과 발주 SCM 얘기 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네트워크를 아마존하고 비교해 드렸고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요 측과 발주, 재고 관리 이 부분을 아마존하고 잠깐 비교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쿠팡보다도 먼저 직매입을 했고 그 재고는 뭐 쿠팡 재고보다도 뭐 수십 배가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 측이 잘못되면은 어마어마한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겠죠. 쿠팡은 뭐 1000만 가지라 그러면은 아마존은 뭐 한 거의 2억 가지에 달하는 상품들을 직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네. 자, 아무리 미국 땅이 넓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훨씬 작은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면적이지만 그렇죠. 아마존이 물류센터가 미국 내에 한 600만 평의 물류센터가 있고 쿠팡에 비하면은 거의 지금 한 3배 정도, 4배 정도의 물류센터죠. 네. 전 세계에서 물류센터 면적이 가장 많은, 가장 넓은 물류센터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땅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국가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6대 도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뭐 인천 어쨌든 6대 도시 정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5%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당일 배송도 새벽 배송도 퀵커머스도 가능하지만 미국은 우리보다 100배가 넓다는 거는 동부에서 서부까지 차로 보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발주를 해서 물건을 갖다 주는 데까지 그냥 운송 시간만 최소한도 2, 3일 걸린다는 거죠. 2, 3일 지나고 나면은 마을 하나 나오고 또 3, 4일 가면은 또 아파트 한 채 나오고 진짜 이런 식으로 배송한다는 거는 뭐 이게 아마존 프라임이 이틀 이내 배송한다는 거는 미친 생각이라 그랬죠. 그렇죠. 아마존 프라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존의 풀프먼트 서비스, 프라임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미국도 일주일 배송이 기본이었는데 이틀 이내 배송. 그 다음에 지금은 아마존이 하루 배송, 그 다음에 1시간 배송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지금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게 바로 데이터죠. 데이터 기업이 된 건데 바로 수요 예측 배송이라는 겁니다. 수요 예측 배송. 안티시페이토리 shipping이라 그래서 아마존에 있는 그 200개의 풀프먼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재고가 보관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200개 풀프먼트 센터에 뭐 억 단위의 재고가 보관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풀프먼트 센터 하나에 100만 개가 넘어가면은 물건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보관할 장소도 없고. 아마존 풀프먼트 센터 평균 면적이 22,000평이거든요. 22,000평이면 결코 넓지도 않아요. 네. 22,000평의 센터에 SKU 한 80만 개에서 100만 개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그러니까 그 센터에 200개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 개밖에는 보관이 안 돼요. 근데 1억까지, 2억까지를 보관한다는 거는 그 시기에 어떤 상품이 있어야 되는지가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데이터 마이닝이 돼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보관 상품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류센터에 상품이 보관되면은 봄, 여름 가격이 똑같아요. 저도 물류센터 운영을 많이 해봤지만 뭐 겨울에 팔던 상품들은 봄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1년 내내 거기서 보관되다가 다음 겨울에 나가게 되고 즉 물류센터에서 한 3분의 1 심지어는 절반 가까이가 2월 재고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말 그대로 창고죠, 창고. 근데 아마존은 회전입니다. 회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상품을 이 물류센터를 통해서 통과시키느냐가 아마존의 KPI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체되어 있는 상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아마존 센터와 뭐 일반적인 물류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쿠팡도 그걸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네요. 물류센터에서 제거하는데 안 팔리는 상품 부당 제거가 오래 있으면 회전율도 안 일어나니까 잘 팔리는 상품을 예측해서 마이닝해서 계속 이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바뀌니까 SK도 많아지고 전국에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물류센터 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테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텍사스에 만약에 아마존 풀품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소미 기저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소미 기저귀를 많이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팸퍼스나 하깃을 찾기 때문에. 근데 보소미 기저귀가 거기 있다는 거는 텍사스 지역 물류센터 반경 뭐 50km에서 100km 이내, 즉 거기서 배송이 나갈 수 있는 그 네트워크 포함해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그 보소미 기저귀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소미 기저귀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센터에 보소미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보소미 기저귀 아니면 아기사랑 뭐 이런 우리나라 상품들이 그 지역 한인들이 찾기 때문에 그 지역 센터에만 갖다 놓는데 그것조차도 보소미 기저귀가 만약에 1단계를 사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보소미 기저귀를 갖다 시키는데 그 사람이 1단계 시킬까요? 뭐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계는 이미 뭐 지나갔죠. 2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소미 기저귀 1단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만 사는 상품이라는 게 이미 데이터 마이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쿠팡 그 풀품센터에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보소미 기저귀 2단계가 들어갑니다. 1단계는 없어요. 그것도 주문을 바로 포장해서 날릴 수 있을 상태까지. 그러면은 고객이 접속을 갖다 하는 순간에 아마존 홈페이지 접속을 하는 순간에 그게 뜨는 겁니다. 아, 보소미 기저귀 1단계 구매하셨는데 2단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이거 구매하십시오라고 나한테 DM이 날라오는 거죠. 아니면은 홈페이지 초개인화라 그러죠. 아마존 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나만을 위한 홈페이지가 뜨는 식이죠. 그래서 맞춤형이죠. 내가 구매했던 그거 연장 계속 뜨죠. 그렇죠. 뭐 내가 거기에서 이제 쇼핑하기 좋게. 그럼요. 뭐 박사님이 만약에 뭐 50대 골프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을 갖다 검색하고 그쪽을 사는데 들어갔더니 갑자기 10대들이 좋아하는 무슨 뭐 장난감이라든지 왕구라든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깐 여기서 제가 경험자. 아마존 제품은 이제 2000년부터 사용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오랜 동안 있어왔고요. 제가 이제 골프 공을 티를 사면은 장갑부터 관련 상품들이 그렇죠. 다 뜹니다.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내 앞에 상품이면 나는 거기서 상품을 클릭해갖고 쫙 해서 이제 결제만 하면은 이 상품 내 집 앞이나 뭐 사무실로 어디로 오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아마존 2000년 초부터 일본에서도 그렇고 다 한 거니까. 맞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예를 갖다 들어주셨는데 내가 누구냐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이게 클릭 스트림 데이터라 그러거든요. 즉 우리가 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 스트림을 리얼타임으로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홈페이지에 어떤 페이지에서 어떤 위치에 커서를 몇 초 놔두는지, 농담 아니라 그런 데이터까지 모읍니다, 실제로. 뭐 이 사람이 뭐 고객 후기를 갖다 봤는지,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넣었다가 뺐는지, 최종적으로 구매했는지, 그 모든 거를 점수화해서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살 확률이 몇 프로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구매하게끔, 구매하기 직전까지는 계속 그 상품 보여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걸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뭐가 다르냐면은 내가 그 상품을 구매를 갖다가 했으면은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거기서 다시 그 상품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무슨 뭐 여기서 나이키 운동화를 샀다.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나이키 운동화밖에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검색했다 하고 검색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았다. 그 다음에 구매했다. 이 각 단계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마케팅을 해야 될지가 나온다는 거죠. 장바구니에 담아놨다. 살 의지가 있는 거면은 그때는 열심히 프로모션을 갖다 하는 거고 이미 구매했다. 두 번 다시 그 상품은 그 특정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안 사겠죠. 두 번 다시는 아니지만. 경험자로 아마존하고 쿠팡 양쪽 다 사용해본 경험자로. 그리고 이제 아마존은 뭐 일본서도 그렇고 미리 그 전에도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사면은 그 상품하고 카테고리가 비슷한 거라도 신상을 갖다 쏴줘요. 이것도 뭐 5년, 10년 전 얘기고 지금 계속 진화됐지만은 근데 쿠팡은 산 상품만 계속 보내줘요. 지금 내가 구매한 상품 주기적으로 하면 얼마가 되면 그 상품에 관련된 거. 이제 아마존은 조금 앞서갔기 때문에 내가 관련된 뭐 골프공을 샀다, 뭘 장갑을 샀다면은 거기에 비싼 것부터 그냥 쫙 나에 맞게끔 가격 존에 갖다 주는데 쿠팡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비하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분명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분명히 앞서가고 있지만 아마존의 5년, 10년에 비교하면 진짜 맞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아마존 특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수요 측 배송까지만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거죠. 아마존 물류센터에 있는 상품들의 85%는 한 달 이내에 어떤 사람한테 팔릴지를 알고 있다.
이게 결론 팩트입니다. 즉 아마존 물류센터에 있는 상품 중에서 85%는 한 달 내에 무조건 팔린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실제 수요 측 배송에서 추천을 통해서 나갈 확률이 그 정도까지 높아졌다는 네.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쓸데없는 상품이 아니라 물류센터가 항상 싱싱하게 새롭게 팔릴 만한 상품들로 가득 차야지 그게 물류센터라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류처럼 보관 기능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진짜 명동이라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에서 창고를 갖다 운영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라는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래픽이 있는 공간에서 그 물류센터는 그게 바로 스토어가 되는 거고 그 스토어에는 항상 최고의 최신의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만으로 꽉 채워놔야 되는 거고 그것도 200개의 센터가 각각 다른 상품들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센터 반경 뭐 적어도 1차 상권, 2차 상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한 달 내에 있는 상품으로 꽉 차야 된다. 즉 센터 200개가 전부 다른 상품을 운영하면서 서로 네트워킹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직접 배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수억 가지의 상품들을 핸들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게 진정한 아마존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진짜 이해가 되는 게 아마존이 이제 94년쯤 2000년 전후하면서 영국, 일본이 아마 99년으로 제가 기억납니다. 호주, 캐나다 뭐 이쪽부터 들어왔죠.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 보면은 선진국 쪽에서는 사실 구매력도 많지만은 이 앞서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은 쿠팡은 벤치마킹 하면서 했지만은 아마존의 현재 카운트에 있는 버전들은 자꾸 앞서가는 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존이 아까 말씀처럼 2억 개, 뭐 1000만 개는 뭐 10몇 년 전 얘기지만은 네. SKU가 그 정도 많다는 글로벌의 다양한 상품들을 갖다가 다 컨트롤하면서도 이게 빨리빨리 소진하는 상품들을 계속 발굴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85%는 상당히 크네요. 엄청나죠. 발주하는 시점에 85% 팔린다는 전제고 재고량이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이런 시나리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존의 직매입 상품도 있고 플리프먼트라고 불리는 상품들은 제3자 상품도 있는데 네. 그 3자의 상품들 역시 아마존의 저런 수요일측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재고를 어느 시점에 생산하고 납품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잘못 생산했다가는 그 상품들에 대해서 뭐 시즌이 지났는데 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도 그렇죠. 많이 있는데 네. 물론 완벽하게 그걸 다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아마존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의 상품을 내가 들어와야지 적당한지 그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야, 수요 측의 알고리즘이 역시 엄청 정교하죠. 엄청 정교하고 빠르네요. 그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던 거는 2억 개라는 상품은 직매입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접 발주한 상품이라는 거죠. 그 중에는 이제 풀품원 상품은 이제 그 셀러 상품도 있고 직매입 상품도 있지만 네. 어쨌든 2억 개의 상품을 핸들링한다. 그거를 수요 예측한다는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고 이전에 이제 저는 이제 대형 마트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월마트라든지 까르푸라든지 뭐 국내에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 기본적으로 CPF 파일이나 VMI, QR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콜 레버레토리 플래닝 아니면 리프레시먼트 뭐 이런 식으로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생산하고 수요 예측하고 심지어는 VMI라는 거는 벤더, 납품업체들이 먼저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직접 재고를 갖다 관리해주는 진짜 수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솔직히 다 실패했습니다. 뭐 대학의 대학원 교수님들은 뭐 CPF나 VMI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높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월마트 정도의 수백 조의 매출을 가진 그런 유통업체가 아니고 뭐 수십 조의 로컬 기업들, 수십 조도 로컬이죠. 그 정도 규모의 유통업체들이 자기만의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하고 공급하고 판매한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시행했던 CPFR하고 VMI는 하나같이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알력도 있었고 수요 예측의 레벨도 달랐고 그거를 깨부순 게 바로 아마존이거든요. 그걸 깨고 그 아득히 먼 곳까지 간 게 바로 아마존의 수요 예측 배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게 높은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아마존이 글로벌 리테일러가 된 거고 사실은 물류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박사님 말씀처럼 쿠팡도 따라가야 되고 지금 뭐 컬리도 우리도 수요 예측합니다 그러고 뭐 오아시스라든지 다른 모든 회사들이 우리 수요 예측 배송합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좀 더 멀리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분명히 정답지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열심히 따라가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글로벌을 갖다가 이커머스를 빨리 확산했던 아마존과 또 이제 지금 진행형인 또 쿠팡하고 또 이 상황이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양쪽 아마존하고 쿠팡 보면서 진짜 재미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쿠팡과 아마존의 이제 SCM과 수요 예측 시스템, 그게 왜
물류 인프라보다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쿠팡의 물류 시스템, 배송 시스템 지난번 예고드렸던 것처럼 그쪽으로 한번 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항상 다양하게 이제 시청해서 감사드린데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이거는 여담이죠. 쿠팡이 알고리즘에 왜 돈을 많이 그렇게 투자하고 그 전문 인력을 갖다 해외에서 많이 소식해서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방송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